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어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애들 학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 서울 노른자 땅에서 살고 계신 시아버지와 합가를 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10년 전쯤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시아버지는 쭉 혼자 살고 계세요. 단독주택에서 시아버지가 1층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가 2층이랑 다락방을 쓰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염료공장이랑 철자재 관련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학교도 안 다니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하셔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 일머리가 좋으셔서 공장에서 모은 돈이랑 부모님에게 손을 빌려 20대 후반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부모님한테는 성공할 자신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투자하라고, 이 돈 10년 뒤에 딱 10배로 불려줄 수 있다고, 아들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투자를 받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공장 부지까지 합쳐서 수백억대 자산가세요. 국가에 내는 세금도 수십억에다가 진짜 시아버지가 10년 뒤에 딱 10배로 돈을 불려서 부모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시고 별의 별일을 다 겪으셨으니 얼마나 대쪽 같으시고 대장부 같을지 상상이 되시죠? 일 관련해서는 자식이라고 해도 봐주는 거 없이 정말 철두철미하십니다. 매일 11시에 잠드셔서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시고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웬만한 20대 젊은 남자들한테 팔씨름도 지지 않을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보시기에 직업도 변변치 않고 사내가 그런 잡일이나 하고 가정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시면서 본인 사업체 회계팀 쪽으로 남편을 꽂아주셨어요. 그냥 사업 물려주시려고 남편을 본인 회사에서 일하시게 한 것이었죠. 남편에게도 얼마나 엄한지 남편은 시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아빠 말씀이라면 절대 거역하지 않고 따박따박 따랐지요. 제 앞에서도 한 번을 웃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겉으로 보이는 포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시아버지가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손주들을 볼 때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실 때,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로 변하세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고 흠잡을 곳이 없지만 어린 아이와 여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숙맥처럼 보이세요. 남편과 제가 저희는 괜찮으니 이제라도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몇 번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시아버님이 만나는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저희도 몇 번 뵀었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선한 분이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렸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약간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시고 여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결국 재혼까지 같이 못하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 며칠 전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께서 만나는 여자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나신 지 꽤 됐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시아버지가 여자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시아버지가 본인이 만나고 있는 여자랑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저희를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한테 소개까지 시켜주시는 걸 보니 꽤 진지한 관계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새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저와 남편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완전 굳었어요. 인상이 너무 강하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디서 껌 좀 씹으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풍기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진한 화장에 새빨간 립스틱에 호피무늬가 들어간 농치마를 입고 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런 스타일의 여성분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지요. 여태까지 시아버님이 저희에게 소개시켜준 여성분은 순하시고 뭐랄까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으시고 약간 소극적이셨는데 이번에 소개시켜준 여성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이 수줍어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 여성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시아버님한테 애교를 부리시고 대쉬를 했죠. 며칠 뒤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여자 놓치면 평생 혼자 살 것 같다고. 이 여자랑 재혼할 거고 같이 살고 싶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어릴 때 이혼하고 자식이라고는 딸 한 명 있는데 외국으로 시집가서 혼자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 그냥 보질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여성분을 저희 집에 들이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는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랄까, 저희 시아버지랑은 결이 안 맞는 여성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별 수 있나요? 저희도 시아버지 댁에 얹혀 사는 입장이고 생활비고 뭐고 애들한테 돈 들어갈 일은 전부 시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시고 실질적인 권력은 시아버지한테 있으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저희는 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2층에 살아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괜히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안 계실 때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날 괴롭히면 어쩌지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과일 좀 챙겨 먹으라고 하시면서 과일을 깎아주시거나 애들을 챙겨주시거나 하면서 조용하게 지냈지요. 오직 시아버지가 앞에 계실 때만 정말 세상 애교라는 애교는 다 부리면서 다정하게 대해주셨지요. 속으로 내가 겉모습만 보고 오해한 거구나. 시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애교로 묻어나오는 거구나. 이뻐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과한 화장이랑 치마를 입은 거구나 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감은 결국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아버지 공장 거래처 회계 장부랑 현금 흐름이 너무 크게 빵꾸가 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몇 천에서 크게는 몇 억까지. 이 사실을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본인한테 엄청 크게 혼을 낼 게 뻔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남편이 저에게 SOS를 청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그 거래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거래처는 새 시어머니가 연결해 주신 거래처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시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대학 졸업하고 세무사 공부를 잠깐 했던 저였기에 회계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급받은 물건 대비 나간 돈이 수배나 많았고 분명 중간에 뭔가 빼먹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버님 몰래 그 공장에 가서 사태 파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과 저는 거래처에 갔습니다. 거래처에 도착해서 직원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무실 안에서 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뭐야? 하고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가려는 걸 제가 막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했습니다. 문 옆에 있는 벽에 숨어서 새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시어머니. 여보, 나 잘했지. 나밖에 없지. 나 때문에 검을 물어온 거야. 나 같은 마누라가 어딨냐? 내 덕에 꽁돈 몇 억 땡겼네. 이 영감탱이 돈만 많지. 완전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나 같은 여시가 지 집에 굴러오는데 그냥 좋아라 하고 있다. 나는 솔직히 이 집 며느리랑 아들이 좀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멍청하더라고.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 특히 이 집 아들 일도 못하고 내 생각엔 이 집 아들이 공장 맡으면 공장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몇 억 빼먹는 건 일도 아니야. 이런 놈이 장부 관리하면 이라는 식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서 중간부터 녹음기를 켰죠. 알고 보니 새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저희 아버님한테 돈을 빼먹으려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혼했다는 것도 거짓말, 딸이 외국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새 시어머니가 소개시켜준 거래처는 알고 보니 새 시어머니 진짜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이었고 새 시어머니 딸은 버젓이 본인 아빠랑 잘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 많고 마누라 없는 남자 살살 꼬셔서 수억을 빼돌리려고 한 아주 작정하고 새 시어머니가 부부 사기단 노릇을 한 것이었죠.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새 시어머니 얼굴을 잡고 뽀뽀하며 이뻐 죽겠어 이러시는데 저는 완전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은 미친 아줌마가 노망났나? 내가 저 아줌마 얼굴에 밀가루 떡칠하고 새빨간 루즈에 두껍다 못해 터질 것 같은 하마벅지에 호피무늬 치마 입고 왔을 때부터 느꼈어. 뭔가 이상하다고. 참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나 일 못한다고 뒷담을 까고
우리 아버지 사업체에서 수억을 빼돌리려고 해? 저런 똥통에는 똥벌레 같은 여자를 다 봤나? 라는 식으로 막 뭐라 욕을 하며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봤자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아버님이랑 새 시어머니 다 모시고 앞에서 망신 개망신을 줘야 한다고 말렸지요. 저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빵꾸난 회계장부, 그리고 제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컴퓨터에 연결해 소리를 증폭시키고 새 시어머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아버님과 새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다 비치는 검정 레깅스에 시퍼런 원피스를 입고 쥐자마 먹은 시뻘건 루즈를 바르고 아버님 옆에 찰싹 붙어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캐리어에 챙긴 새 시어머니 짐을 옆에 두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짐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 라고 물었고 새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면서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짐이 왜 다 밖에 나와 있니? 여보, 이게 뭐하는 거예요? 라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새 시어머니에게 욕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쥐잡아먹은 시뻘건 루즈를 발라서 술집에 가 있어야 할 여자가 순하디순한 우리 아빠한테 붙어서 돈을 빼먹어? 당신 내가 증거 수집 다 했고 법적으로 당신 횡령죄랑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돈 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만만해 보이고 호구 같았지? 착각하지 마. 어디 레슬링 선수처럼 두꺼운 허벅지로 남자를 꼬시려고 해? 당신 이혼 안 했고 남편 있는 거 다 알고 딸 해외로 시집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준 그 거래처 대표가 당신 진짜 남편인 것도 다 아니까 당장 꺼져 라고 하면서 남편이 그 캐리어를 문 밖으로 던지고 시어머니를 진짜 힘으로 퍽퍽 밀치면서 쫓아냈습니다. 영문도 모른 아버님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면서 소리를 치며 남편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제가 녹음 파일과 회계장부 그리고 빵꾸난 금액들을 보여주며 새 시어머니가 벌인 일이라고 모두 설명을 드렸죠. 그제서야 아버님은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정말 호랑이가 소리치는 것 같은 완전 큰 목소리로 새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며 새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아버님은 충격으로 일주일을 알아놓으셨지만 아버님 특유의 오뚜기 같은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셔 그 거래처를 찾아가 완전히 개박살을 냈습니다. 새 시어머니 남편 멱살을 잡고 죽을 듯이 패시고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들게 해준다고 법적으로 완전 파산할 때까지 너희들 달달 볶아주겠다고 하시면서 고소를 하시고 그렇게 복수를 시작하셨습니다. 정신 못 차린 새 시어머니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무릎 꿇고 아버님에게 용서를 비셨지만 냉철한 아버님은 경찰 불러서 새 시어머니 쫓아냈네요. 아버님은 저희한테 못 볼 꼴 보여준 것 같다고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며 얼굴을 못 드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마음이 더 아팠지요. 한평생 일만 하고 가족만 생각하며 사시다가 외롭게 삶을 마감하기 싫어서 저희 권유로 재혼을 생각해보셨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저희가 더 죄송했습니다. 괜히 재혼을 권유해서 아버님이 등 떠밀려 이런 결정을 하신 건 아닐까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귀던 새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아버님은 법적 절차를 밟으시고 공장도 완전 재정비를 하고 몇십 년 된 장부까지 다 꺼내서 재검토를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나이 먹어도 못된 사람들은 안 바뀌나 봐요. 남편까지 있는데 이혼한 척하고 돈을 빼돌리는 걸 두 눈으로 생생히 보니 정말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징글징글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웃지 못할 인생 이야기네요. 여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한 지 6개월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 대학생 때 캠퍼스 커플부터 5년 연애 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현재 회사를 휴직 중이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좋아하지 않다 보니 퇴근하면 바로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자상한 남자예요. 남편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자동차 동호회 세차 모임을 나가긴 하지만 연애할 때부터 워낙 자동차를 좋아했고
결혼하면서 산 첫 차이기에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침 8시쯤 나가서 점심때쯤 되면 돌아오는 편이니 일주일에 몇 시간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 시간이기에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짬짬이 전화와 카톡을 보내주고 임신을 알게 된 이후 매일 자기 전에 뱃속의 깜찍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는 그런 남편이거든요. 토요일이 밝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아침이었어요. 보통은 비가 많이 오면 세차 모임을 안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더 부산스러웠고 먼저 실내 세차장에서 세차 모임을 하기로 했다며 서둘러 아침에 나갔습니다.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항상 가던 세차 모임이고 취미 활동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둥지둥 나가던 남편. 우산을 두고 나갔길래 우산을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더니 남편의 차가 다행히도 출발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 흔들리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 차 안에서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출발하는 남편 차를 멍하게 쳐다보다가 우산은 주지 못한 채 집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의심만 깊어질 것 같아서 생각을 접고 낮잠을 잤습니다. 점심때쯤 지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자상한 나의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답답한 마음을 없어지지 않았고 드디어 찾아온 토요일 아침. 답답한 마음과 스스로 만든 오해를 없애기 위해 남편에게 날씨도 좋은데 같이 세차 모임 갔다가 드라이브 가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황해하는 남편이 날씨도 덥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면서 말리더라고요. 임신 전에는 같이 세차 모임을 가자고 남편이 먼저 얘기도 했었고 세차 중에는 심심해하는 저한테 미안해하며 끝난 후에 가까운 곳이라도 데이트도 가기도 하고 떡볶이도 먹으려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엄청 좋아할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당황해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리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결국 제 의심과 나쁜 생각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가까이 사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렸습니다. 아무래도 만삭이다 보니 운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제 차로 가기에는 남편에게 들킬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차용품을 들고 현관문을 나간 후 저도 서둘려 외투만 걸쳐 입고 나와서 친구의 차를 타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하냐는 친구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남편에 대한 의심이 오해이기만을 바랬어요. 남편의 차를 세차 모임을 하던 세차장을 가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약 30분 넘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다른 지역의 세차장이었어요. 남편은 구석진 곳에 자기 차를 세워놓고 세차장 건물로 들어가 장화와 고무장갑을 끼고 나와서 능숙하게 다른 사람의 차를 받아서 세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심도 먹지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5대, 10대. 시계를 보니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 되어서 먼저 친구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의심과 오해는 풀렸지만 왜 저 남자는 저기서 쉬는 날에 쉬지 않고 세차 일을 하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많이는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 월급도 받으면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부부는 외식이나 쇼핑을 하지 않아서 매달 적금도 착실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왔고 동호회 세차 모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어있는 제 얼굴을 보며 같이 세차 모임 안 가서 아직 마음이 속상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어디 다녀왔어? 남편은 세차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 차 세차한 건데? 그랑조 세차하는 거 아니던데? 말하자 당황해하며 우리 그랑조 세차하지. 말을 얼버무리는 남편. 참고로 남편의 차의 칭이 그랑조입니다. 수정이 차 타고 자기 차 따라가서 다 봤다고 하자
다 봤냐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면 월세가 아닌 우리 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 토요일에 날씨가 좋을 때는 세차장 알바하고 비가 오면 세차장에 손님이 없어서 쿠팡맨 배달 알바를 했다며 지금까지 받은 알바비 저금하였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모인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밥은 먹으면서 일하지 그랬냐고 물었더니 한 대라도 더 세차해야 알바비 더 받는다며 오는 길에 삼각김밥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이 남자 웃고 있네요. 고기 구워서 밥 차려줄 테니 씻고 나오라고 하니까 번개같이 화장실로 들어가네요. 밥상을 준비하면서 의심했던 저의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이가 크고 우리 집에 생기는 날에 오늘 일을 얘기해주면서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다며 멋진 아빠라고 이야기해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1년 차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20대 초반에 불같이 연애하다가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동갑이지만 생일이 빠른 년생이라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결혼 초에는 연애할 때보다 더 불타오르며 지냈고 결혼 3개월 만에 첫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첫째를 낳고서 얼마 되지 않아 둘째도 금방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부터는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렇게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결혼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거의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을 나이가 되었고 다시 남편과 연애하던 때처럼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오히려 권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내오는 동안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고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둘이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둘이 내린 결론은 정말 처음 만났던 때처럼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첫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 비록 같은 집이지만 서로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은 채 각자 준비를 하고 시간차를 두고 약속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대화와 조심스러운 스킨십은 생각보다 저희를 설레게 하였고 연애하는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퇴근을 하고 약속 장소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고 그날은 모텔에서 자기도 하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가는 것 같아서 뭐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모텔에 가게 되면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연애할 때처럼 불타오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모텔은 점점 더 방문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남편과 모텔에서 나오면서 신우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람 피우던 여자랑 나오는 장면을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같은 성격에 큰 소리로 욕하고 난리를 떨었고 당장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에게 말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였고
제가 일단 신우이 남편이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아가씨 성격도 남편과 같이 불같기에 이혼할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린 조카들도 있으니 일단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와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도 하기 전에 아파트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머리끄댕이를 잡고 뺨을 때리며 욕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시누이는 같이 발로 찼고요. 정신없이 맞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때리시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모텔에서 시누이 남편과 만난 날에 저와 시누이 남편이 같이 있는 장면에 모텔 CCTV를 보고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지도 않은 채 저와 시누이 남편이 바람이 난 거라고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공교롭게도 CCTV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믿지 않으셨고 폭행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저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욕도 서슴없이 쏟아졌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제 상태와 집안 꼴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를 하시며 그 두 사람은 저를 바람난 년으로 몰아가셨고 남편은 그날의 상황을 다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남편 보고 너가 속고 있는 거라며 중간중간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늦게 시아버지께서도 저희 집에 오셨고 남편 핸드폰에서 그날 모텔에서 남편 카드로 결제한 문자를 보고 나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를 하셨습니다. 와이프 단속과 딸 잘못 키운 자기 탓이라고 계속 자책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억울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 왜 변명하지 않았냐고 하시길래 저도 참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폭발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때리시지 않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할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들어가면서 맞는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냐고 속에 있던 울분을 다 토해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 사택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회사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아다닐 텐데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도 뻔뻔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반응에 남편에게 그냥 우리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저분들을 보면서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막상 집에서 나오니 갈 데도 없어서 대충 머리와 옷가지를 정리하고는 영화관으로 가서 큰 소리가 나는 영화표 끊고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왔습니다. 2시간쯤 울고 나오니 한결 머리도 가볍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는 남편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자기가 무조건 미안하다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낼 테니 일단 집에 들어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시누이가 이사하여서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의 귀걸이 몇 개와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제 딸이 훔쳐간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런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도둑년들 취급을 하다가 다시 짐 정리를 하면서 찾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얘기했지만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애들도 컸고 저도 지쳐버렸습니다. 시누이 남편과 바람난년까지 만든 시댁 식구들 무서워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 했어도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는 당분간 혼자 지내고 싶다고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세 남자이며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이긴 하지만 워낙에 대도시랑 거리가 가까워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는 대도시에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그녀는 오랜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갔죠. 제 아내는 위암이었습니다. 위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고 그런 그녀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상심이 너무 커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거처를 옮기고 더 이상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다가 저도 제 아내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녀를 잃으니까 저도 삶의 의욕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모으는 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간단하게 밥 먹고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하면서 몸에 배어있는 따뜻한 태도가 어디 가지 않았는지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많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로 내려온 지 10년 만에 마을의 이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워낙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장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나이 80살 먹은 어른한테 이장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평화롭게 마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의 나이는 아직 30대가 되지 않았었죠.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그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살고 싶다며 이 마을에서 자기들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시골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니라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1년 전 마을 뒷산에 있는 계곡에 여름 휴가를 왔다가 인연이 된 커플인데 여기가 너무 좋기도 하고 농사를 꼭 지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는 농업과 관련된 대학교를 나와서 이미 농사를 지을 줄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들어와서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받아준 이유는 농사로서의 성공에 대한 포부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고 같이 온 젊은 세대기 너무 예쁘고 참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입니다. 마치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반했던 것처럼 그 세댁한테 반해버리겠더라고요. 하얗고 작은 얼굴에다가 새하얀 치아를 보이며 웃을 때면 아주 작고 귀여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젊고 싱싱한 그 상큼한 모습을 보이며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키는 크고 날씬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면서 첫눈에 마음이 설레어 버리더군요.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한 여자를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쭈글쭈글한 노인네들과 어울리기만 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신선하고 상큼한 딸기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동의도 제가 수월하게 받아냈고 정착금 등 지원도 모두 해결해줬습니다. 요즘에는 귀농하면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이 젊은 부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편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당장 마을에 집을 하나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부부는 저희 집 안에 있는 사랑채 같은 건물에 머물러라고 말했고 나중에 집이 비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오고 그 시간에 간간히 새어나오던 짤막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마을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왔을 뿐인데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 먹었지만 나중에는 한 식구처럼 잠만 따로 잘 푼 식사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넓고 건물도 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남처럼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 신랑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 살 게 있다고 1박 2일 동안 서울을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저는 젊은 새댁과 둘이서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방도 아예 따로 썼지만 괜히 여자랑 같은 대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당연하겠지만 은근히 생기기를 바라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런 상상을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자기 손자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면서 마을에서 잔치를 열자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잔치를 열 준비를 하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오후 시간부터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와서 고기를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담근 술을 꺼내오기도 하고 새댁에게도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놀다가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서 잔치는 마무리되었고 새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댁이 술이 모자라다면서 한 잔 더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 술 사둔 게 있으니까 한 잔 더 하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2차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 기운이 돈 새댁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사시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재혼이라도 하는 게 어떻냐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웃음으로 답을 했어요. 그러고는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을 적시는 겁니다. 정말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다면서 울고 있는 그녀에게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술을 한 잔 더 마시더니 이제는 대놓고 울음을 팍 쏟으면서 저희들에게 잘해주시고 감사했지만 혼자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마음 아프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그녀의 술버릇이 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주변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여자는 술만 마시면 우는 스타일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예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 안 어울린다면서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볼을 만지는데 정말 살결이 부드럽더라고요. 마치 갓 만든 찹쌀떡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새댁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전화를 받아서 이제 자려고 누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 온 사람은 신랑이었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신랑한테 지금까지 아저씨랑 술 마시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잠시 어색한 분위기를 새댁이 한마디로 전환시켰답니다. 아저씨 한 잔 더 주세요. 하며씩 웃는데 정말 심장이 마구 뛰더군요. 계속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데 뭔가 참 야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또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여자 생각 안 나냐고.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아저씨가 참 좋다면서 또 해맑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파에 앉아서 조금만 쉬다가 다시 먹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던 그녀는 결국에 그 자리에서 잠들고 말더군요. 마시던 술을 다 치우고 났더니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잠에 빠져 있는 새댁의 모습이 참으로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새하얀 살결에 얼굴을 파묻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이성이 저를 억눌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소파에서 잠시 잠들었는데 말소리가 들려서 잠시 일어나 보니 새댁이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같이 누워있는 이 모습이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기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어느 순간부터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사이에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입술을 탐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빠르게 옷을 벗은 후에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직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부드러운 살결을 만지며 그녀의 샴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제 몸집마다 소리를 내며 저에게 정말 아저씨가 맞냐고 왜 이렇게 건강하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댁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딱딱해진 거라고 말했죠. 그렇게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잠시 후 땀 범벅이 된 그녀는 소파에 널브러지듯이 누워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신랑 오면 이런 순간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녹초가 되어 소파에 널브러진 그녀에게 다가가 저는 또 한 번 뜨겁게 그녀를 요리해줬습니다. 그녀는 기절할 것처럼 온몸을 들썩이더니 결국 사랑을 다 나눈 후에는 잠이 들어버렸죠. 다음 날이 돼서 곧 신랑이 온다는 연락을 받은 그녀는 저에게 아저씨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나 아저씨랑 또 하고 싶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아주 가끔 있지만 남편이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그녀는 저희 방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탄력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신랑이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서로 안부를 묻는다고 전화를 하다가 결국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를 찾으러 서울로 갔습니다. 그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동교동 삼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 헤어졌습니다. 그냥 남편이랑 확 이혼해버리고 아저씨랑 사는 거 어떠냐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여자와 이렇게 불장난을 하고 있어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제 와이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는 저를 보며 알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안다고 이제 가보겠다며 가버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에게 먼저 연락을 못하고 이렇게 있네요. 그녀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문을 열고 환하게 달려올 것만 같은데 그녀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녀도 분명히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번 전화해봐도 괜찮을까요? 한 번만 더 그녀를 품에 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